시간이 돼서 우리 그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게 된 한양사회대학교의 박경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4차 산업혁명과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을 해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우리 아까 저 세 분이 이제 인사 말씀을 하시면서 이 오늘의 주제에 대한 의미는 다 이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의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고요. 사실 뭐 저도 여기저기서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많은 토론회와 세미나가 있는데 이 장애인 고용하고 언제 한번 이런 기회가 이제 만들어질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한국복지대학교하고 또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공단 이렇게 함께 이런 귀한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조금 또 늦은 감이 있지 않은가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사실은 직업생활과 관련해서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여러 가지 변화들이 예측이 되는데 이제 조금 더 진지하게 또 이런 자리를 가졌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은 또 오늘이 이게 첫 번째 문을 여는 그런 그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모든 것들이 여기서 다 논의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계기로 해서 앞으로 이런 논의들이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순서를 보니까 상당히 좀 타이트하게 이렇게 짜놓으신 것 같아요, 일정을. 그래서 1시간에 주제 2개씩 소화해야 하는 그런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개 주제가 있는데 각 주제별로 한 20분 정도 이렇게 발표를 해주시고 또 지정 토론은 한 7분 뭐 이 정도 선에서 좀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플로어에서 이제 여러분들 의견이나 질문을 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1시간 주제 2가지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좀 휴식 시간을 가졌다가 또 2개 주제를 하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아무튼 여기 정해진 시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제가 관리를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주제와 두 번째 주제를 그냥 묶어서 왜냐하면 파워포인트로 다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주제 두 개를 우리가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지정 토론을 들을 때 여기 이제 단상에 올라가서 같이 진행을 하는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직업 변동과 대응 방안 이런 주제인데요. 발표해 주실 분은 한국고용정보원의 박가열 부연구위원입니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20분 내로 해주셔야 됩니다. 20분. 방금 소개받은 한국고용정보원 박가열입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제가 이렇게 큰 단점이 앉아서 말씀드릴 때 좀 짧게 말씀을 드리는데 서서 말씀을 드리면 자꾸 이제 강의 본능으로 가다 보니까 길어질 수 있어서 제가 최대한 이렇게 오늘 또 귀한 말씀들은 저는 사실은 그냥 여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히려 오늘의 주제에 맞는 앞으로의 어떤 장애인 고용과 관련한 부분들은 뒤에 또 훌륭한 전문가분들께서 구체적인 말씀을 주실 것 같아서요. 저는 이제 개략적인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괜찮을까요? 여기서 진행하겠습니다. 또 옆에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제가 말을 너무 빨리 하게 되면 힘드시지 않을까 싶어서 천천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것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발표하는 내용에 해당되는 참고문헌은 뒤에 있으니까 거기에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제가 그러니까 많은 이 발표 토론 자리에서 주된 내용을 다 정리한 거고 왜 우리가 이제 이런 논의를 시작하게 됐는지 그런 건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좀 역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기술의 어떤 혁신과 우리들 일과 고용에 관해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미래에는 어떤 직업들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면 다가올지 그런 직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이 요구가 되는지 이런 것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통적인 주제였고 여기 케인즈 같은 경우에는 벌써 1930년대에 이 어떤 노동력 사용을 문제화하는 게 이런 도구의 발명에 의해서
비롯된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었고요. 실제 이제 본격적인 논의가 되기 시작한 것은 뭐 우리가 3차 산업혁명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보통신혁명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한 세대 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때 이제 이 정보통신 기술하고 이 스마트 자동화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여기에 의해서 이제 일자리가 창출되는 거냐, 아니면 그 일자리가 대체가 되는 거냐, 이런 논의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들에 여러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졌었고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연구가 여기 ALM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오토 교수를 비롯해서 이 실제 이런 명백한 규칙을 따르는 그러한 그 업무들은 자동화를 통해서 대체가 되고, 거기에 비해서 이제 비정형적인 그런 일들은 이렇게 대표적인 게 이제 문제 해결력이나 뭐 의사소통이 필요로 한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 과학들은 이런 오히려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프리얼리즘 같은 경우에 제2의 기계 시대라고 얘기할 정도로 최근 들어서 매우 이렇게 기술 혁신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그리고 정교화된 소프트웨어 기술에 의해서 점점 더 이런 노동력 잉여가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일자리 잃을 위험이 있지 않냐, 좀 약간 비관론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들을 하는데 이제 촉발시킨 게 뭐 잘 아시겠지만 2013년도에 옥스퍼드대 프레이 오스번 교수가 라틴 스쿨에서 발표한 게 고용의 미래라는 그런 워킹 페이퍼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우리 국내에서는 전문가들만, 아주 일부 전문가들만 관심을 가졌었고, 거의 이렇게 관심을 갖지 못하다가 작년도에 이제 다보스 포럼을 거치면서 또 그것도 사실은 뭐 큰 임팩트가 없었는데, 이제 실제로는 알파고하고 이세돌 부담이 대국을 하면서 사람들이 관심 갖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촉발점 전 세계적인 이런 기술 혁신, 특히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이런 기술 대체에 대한 위협은 프레이 오스번 교수가 수량적으로 제시했다라는 점에서 이렇게 촉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보스 포럼에서 나온 얘기들은 아마 신문지상으로 너무나 많이 여러분들이 접하셨을 거고,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의미만 찾고자 하면, 다들 가보고 싶죠? 아닌가요? 이게 자기 돈 내고 가느냐, 아니면 초대받고 가느냐 문제가 아니신데, 여기 매년 초에 이렇게 어떤 처음에는 이제 경제인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향력 있는 분들이 모여서 많은 논의를 하고 있었고, 작년도 초에 이런 의제를 제기했죠.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들 삶하고 일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꿀 그런 시점에 목전에 와 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목전에 와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이 과연 우리들의 진짜 온 것이냐 아니냐, 뭐 이런 논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공포 마케팅이냐 아니냐, 그런 표현을 쓰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만 또 여전히 부인할 수 없는 우리들 삶에서 변화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도 밥을 지어 먹을까 말까 할 정도로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2년 정도 전부터 대형 우리 마트라고 표현하는 그런 데 가본 적이 없고, 주로 배달을 통해서 필요로 하는 것도 사고, 심지어는 스프도 이제는 주문해서 그냥 입을 정도로 점점 우리 생활 속에서 바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체계화되고 있고, 그리고 그런 크기나 뭐 범위, 이런 복잡성 이런 게 있어서 이제 전환기에 있는 것은 아니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사실은 정부나 아니면 학계나 뭐 산업계 각각 따로 대처하기보다는 좀 더 이제 지혜를 모아서 시민사회까지 포함한 사회 전 영역에서 같이 통합적으로 이런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뭐 어떻게 전개될지 다 잘 아시는 내용들로, 특징과 관련해서는 역시 속도가 매우 빠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그 당면에 했을 때는 그 속도가 빠른 거로 느껴지지만,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속도에 다 적응하기 때문에 그게 정말 그렇게 더 빨랐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한 세대 컴퓨터 혁명을 통해서 속도가 매우 빠르게 변화했다라고 우리가 처음 컴퓨터 도입 시기에 그렇게 느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또 사람들이 슬기롭게 적응하기 때문에 그 속도를 또 따라잡는 것도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큰 특징적인 능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범위도 광범위하고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슬라이드가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림 가운데 보시면 저 사람들이 누구죠? 아주 자녀 세대하고 소통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누구지 저 사람들 이러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하고 소통하기 어렵습니다. 그 특징이 뭐죠? 저 주인공들의 특징이? 주인공들의 특징이 뭐죠? 뭔가 능력이 하나씩은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초능력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을 벗어나는 그런 능력들을 갖게 되는데, 근데 이 부분이 상징하는 게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각각의 영역에서 발전해왔던, 뭐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면 인공지능, 아니면 로보틱스면 로보틱스, 3D 프린팅이면 3D 프린팅, IoT면 IoT, 에너지 저장이면 저장, 이 각각의 영역에서 발전해오던 이 핵심 기술들이 지금은 통합화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상호작용하면서 앞으로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한계라고 느꼈던 것들을 극복해가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보여지고, 특히나 이제 이 부분이 그동안 우리가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겪었던 부분을 이제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기에 이제 가운데 있는 주인공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한 자리씩 차지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시대가 결국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발전이 가져올 사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그 직업이 특히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로봇 기술하고 기계학습에 의해서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사라지는 일자리가 사무직이 크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대부분 사자 돌림의 직업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이 사자로 끝나는 직업을 갖기를 원하고, 그게 안 되면 뭐 좋은 큰 기업의 사무직을 가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사무직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일자리 소멸의 위협이 가장 큰 대표적인 직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사회가 좀 더 대응을 잘 해야 되는 부분일 것이고, 앞으로의 어떤 주요한 전망의 발견 쪽의 그런 산업 분야, 또 직업 능력이 요구되는 분야는 미디어나 엔터테인먼트, 그다음에 정보 산업이나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쪽에 일자리가 증가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이 일자리와의 관계 영향을 보면, 사실은 기술에 의한 뭐 실험이나 이런 변화에 대한 관심은 어떻게 보면 그 인류사회의 발전하고 기회를 같이 한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단순히 기술이 발전했다고 해서 일자리를 바로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회에는 항상 이 사회적인 그런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대표적인 예가 이 앞에 보이는 그림, 하단에 보이는 그림에 보시면 기계가 하나 있죠? 네, 그 기계가 스타킹을 직조한 세계 지출 기계입니다. 이게 임진왜란이 몇 년대에 일어났죠? 이게 남기교육의 승리죠. 거기 3년을 빼면, 그렇죠? 1589년입니다. 1589년에 윌리엄 리라는 그 영국에서 윌리엄 리가 발명을 해서 실제 이제 엘리자베스 1세 여왕한테 특허를 신청을 했는데 거부당했습니다. 거부당한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장인들의 일자리를 갖다가 뺐으면 길거리에 나앉게 된다, 그런 행위가 되기 때문에 내가 통치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라고 해서 거부했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기술을 바로 이렇게 사회에 뿌리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사회에서 수용하느냐 거부하느냐는 항상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이때는 왕정 시대이기 때문에 여왕이 결정을 내린 거고, 비슷한 예가 우리 사회에도 있었습니다. 2015년 말쯤이었는데 H 딜러라는 꼭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중고차 거래하는 그 스타트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일정 규모의 주차 공간을 이렇게 확보하지 않으면 불법화되는 게 법제화되는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그게 개선이 됐지만, 이제 그러한 예가 기존의 어떤 중고차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어떤 사회적인 그런 뭐랄까요, 변화에 있을 때 저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실제 기술하고 일자리와의 관계에서 사회적인 그런 합의나 결정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 외에도 또 경제적인 의미도 매우 중요할 거라고 보고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기술과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러한 그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최근 들어서,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정형화된 단순 반복적인 루틴 잡들 같은 경우에 대체되기가 쉬운데, 그 영역이 점점 비정형적인 업무는 그나마 이제 대체되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점점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공지능 데이터에 기초한 빅데이터에 기초한 기계학습에 의해서 점점 정형화된 문제로다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면 진단 분야 같은 경우, 의료계 같은 경우 진단 분야에 적용이 되고, 법률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판례를 갖다가 검색해서 활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전문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섬세한 판단을 요구하는 직업에서도 이렇게 이제 이런 전산화, 자동화에 의해서 영향을 미치게 돼서, 금융업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더들 많이 이렇게 일자리에 잃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또 기자들 같은 경우에도 스트레이트 기사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이 쓰고 있고,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분야에서도 실제 자동으로 다 오류를 이렇게 잡는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점점 더 이 비중을 보면 정형화된 그런 일들의 그 비중은 낮아지고, 비정형화된 상호작용이 요구되는 그런 일들이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앞서 제가 소개해드린 이수원 교수 같은 경우에 확률적으로다가 제시를 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략 70% 넘는 그 위험 확률 있는 데가 47% 정도 일자리가 미국 기준으로 위험이 높았다라고 얘기했지만, 이게 좀 과장됐다, 과잉 추정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체되기 어려운 거는 레크리에이션 치료사 같이 사람하고 상호작용하는 그런 직업이 대체되기 어렵고, 거기에 비해서 이게 조금 이게 화면이 요 가운데에는 좀 없는데, 여기 끝에 보시면 텔레마케터라고 해서 이쪽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진출을 많이 하는 그런 직종인데, 이 부분이 이제 인공지능 검색 시스템을 통해서 요즘 대체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극복해야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이제 직업 단위로다가 대체 확률을 구했을 때 과잉 추정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태스크 단위로, 업무 단위로 다 추정을 해보니까 상대적으로는 좀 덜 이렇게 위험도가 비중이 낮다.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낮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자료들도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작년도 3월달에 프레이 오스원 모델을 실제 활용을 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분석된 결과를 보면 결국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단순 반복적인 업무는 대체가 돼도 인간의 감성이나 소통 능력을 활용하는 그런 업무들이 대체될 확률이 낮다라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자동화 대체 확률이 낮은 거 당연히 예술과 관련된 쪽에 비추한 직업들이라든지, 또 상대적으로 대체 확률이 높은 직업은 단순 반복적이고 사람들하고 이런 상호작용이 적은 직업들, 이런 단순한 동작이 요구되는 직업들, 이런 것들이 이제 대체가 되기 쉬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제 추가적으로 작년도에 연구한 이제 인공지능 로봇이 어떤 직업 능력, 우리 인간이 직업 활동을 하는데 한 44가지 정도 되는 능력이 요구가 되는데, 그 능력들에 대체되는 비율을 갖다 살펴보니까 여기에 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실은 인공지능 어떤 그 전공으로 연구하는 교수님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분들 거의 대표적인 분들을 갖다 모시고 연구한 데이터 값이고요. 그래서 쭉 보시면 각 연도에 따라서 실제 이런 능력 수준을 7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점점,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대체되는 그런 능력 수준이 높아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다 대체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드는 건 사실이죠. 근데 어쨌든 이 표들에서 제시하는 의미가 뭐냐하면, 시간이 감에도 불구하고 이 대체 비율이 낮은 그런 능력들, 그
그 능력들이 결국 인간이 고유하게 앞으로도 추구해야 되는 그런 일들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시간상 생략을 하고 자세한 내용들, 특히 그 능력들의 값들은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대체되기 시작한 건 2030년 정도에 여기서 보시다시피 조금 더 이런 단순 노무직들이라든지 단순 기계 조작을 한다든지 이런 직업들서부터 대체될 위험이 높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한테 적용을 해봤을 때 보면 실제 이 의사들 같은 경우 보면 대체되기가 어려운 것은 결국은 뭔가 성공 확률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수술 결정을 해야 될 때, 그러니까 판단과 결정을 해야 될 때에는 또 중요한 책임이 따를 때, 이럴 때는 사실은 인공지능이나 로봇에 의해서 업무가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거기에 비해서 어떤 그 치료법이나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은 대체되기 우려가 있다는 게 이제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마찬가지 이제 판사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대체 불가능한 쪽은 뭔가 어떤 여러 가지 선택지에 있어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대체되기 어려움이 크고, 단순히 어떤 이 정보를 전달한다든지 그런 업무들은 대체가 된다는 거고요.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들, 이런 것들은 지식을 제공하는 것들은 대체가 될 우려가 있고, 학생들하고의 관계, 상담, 종합적 판단이 요구되는 것, 선택에 따른 책임이 따르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 대체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종합해보면 결국 인간이 감당해야 될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일들은 결국 선택을 통해서 뭔가 책임을 지고 종합적 판단이 요구가 되는 그런 쪽의 일들이 전문직에서는 대체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제 출연할 수 있는 그 미래 직업들을 보려고 하면 사실은 기술은 사회적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직업이나 산업을 만듭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사회에서 요구하는 사회에서의 어떤 그런 수요가 무엇인지를 우선적으로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기술은 결국 그런 사회적 수요를 먹고서 저는 성장하고 발전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 앞으로 우리 장애인분들께서도 앞으로 일을 하실 때도 그런 미래사회 수요를 갖다가 초점에 두고 고민하셔야 된다. 그래서 사회적 환경, 기업의 문화, 고용 환경, 산업부적이나 노동 환경들이 결국은 기술의 발전과 경제사회의 환경의 변화와 함께 바뀌게 되고, 직업의 어떤 그런 변화되는 흐름은 기존 직업이 고부가가치화되고 좀 더 세분화, 전문화되고 융합되고 과학기술에 기반한 그런 새로운 직업들이 출현하게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여러 이제 새롭게 등장한 직업들을 제가 예시로다가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제 앞으로의 사회에 크게 세 가지 A로 다 정리했는데, 고령사회가 큰 흐름 중에 하나입니다. 사회적인 흐름은. 그래서 고령사회에서 요구되는 것은 결국 이 생체 정보라든지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간호사들이 요구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 또 이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근골격근계라든지 또 아니면 장기가 많이 손상이 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을 이렇게 다시 되살릴 수 있는 쪽에 일이 많이 증가할 거고, 또 외로워집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달래주는 게, 일본 같은 경우는 로봇을 통해서 대체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이제 사람들이 서비스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자동화된 스마트 관련된 그런 직업들인데, 사후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쪽에 분석하는 것, 특히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그러한 직업들이 많이 등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신경마케터, 마블링이나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또 세 번째가 이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그런 큰 흐름 중에 하나가 아시아가 세계 중심으로 중국에 이어서 이제 인도가 크게 부각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이제 국제 인재를 채용을 대대한다든지 아니면 문화적인 갈등을 해결하는 일, 이런 일들이 이제 중요하게 대두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 분야도 한번 제가 좀 여기 뒤에 토론 같이 해주실 박성호 박사님하고 이렇게 오늘 진행을 했고요. 거기에 나오는 여러 바이오 분야에서 미래 직업의 특징을 보면 각 직업들이 특정 영역에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융합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특히 이제 어떤 직업들이 이제 요구가 되냐, 이 직업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량들이 요구가 되냐 보면 처음에는 이제 무엇이 중요한지 문제를 갖다 정의할 수 있는, 문제를 인식하고 정의할 수 있는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이제 문제를 던져지면 해결은 참 잘하는데 일단은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 그러려면 전문성도 많이 필요로 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대안을 도출할 수 있고 가치를 조합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가 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결국은 다양한 기계라는 표현인데 인공지능이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해질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앞으로는 인간과 기계가 협업을 하는 사회로 갈 거다. 인간의 기능, 능력이 점점 확장되는 사회로 갈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런 사회에서는 일자리를 함께 나누려는 그런 접근을 해야 된다. 고용과 복지가 연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사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스마트 고용복지과 관련된 서비스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될 거고, 또 빅데이터나 AI를 활용해서 개인별로 필요로 한 그런 고용과 복지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해주기 위한 프로그램도 만들고, 또 이 제도적으로 봤을 때 여러 관련된 기관들이 협업체를 구축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생에 걸친 학교하고 사회가 이제는 이제 어떤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결되어 있는, 다리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회로 바뀌게 될 거라고 보입니다. 계속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로 할 거고, 여러 가지 이제 수요자 중심으로 공급자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사회적 약자, 특히 이제 고용, 우리 이제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이나 근로빈곤층이나 이런 분들에게 지능 정보와 관련된 이런 최근에 있는 이런 기술들에 관련된 문해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교육시켜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정책 제도, 연구개발, 교육이 확산되어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 박사님께서 4차 산업혁명의 의미와 또 그것이 이제 우리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미래 직업들은 어떤 것들이 이제 부각이 될지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잘 개관해 주셨습니다. 시간 관계 때문에 사실 더 충분히 좀 듣고 싶었는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자료집을 나중에 잘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 의미를 한번 다시 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발제는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 전망과 과제, 그래서 조금 더 직접적인 그런 주제로 들어갈 텐데, 장애인공단 고용개발원의 변민수 부연구위원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변민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습니다. 굉장히 좀 떨리고 있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이 온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 많이 들어보셨죠? 보통 이제 생산성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생산 양식도 바뀐다고 합니다. 뭔가 이제 과학기술이 발전되고 첨단의 방식이 동원되고 뭔가 되게 좋은 것 같기는 한데, 뭔가 이제 진보하고 발전하고 그런 것들이 뭔가 우리에게 좋은 사인을 주는 것 같은데, 실제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별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맨날 뭐가 줄어든다, 뭐 어쩐다 그런 얘기만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얘기 나오면 이제 기계와 인간의 만남,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천지창조, 신과의 만남을 이제 패러디한, 그걸 모티브로 한 인간과 기계의 만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 만남에 대해서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좀 설레이십니까? 아니면 좀 불안하십니까? 저는 약간 불안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이 불안한 마음의 그 기저에는 일자리가 맨날 줄어든다, 맨날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좀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4월 26일에 모 일간지 매경입니다. 매경에서 4차 산업의 조기 정착하면 69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조기에 준비하고 정착하지 못하면 164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했거든요. 굉장히 공포스럽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나온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준비가 덜 돼 있고 뭐 그런 얘기들이 계속 이제 줄줄줄줄 나온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전체 일자리는 얘기하는데 어디에도 장애인에 관련된 얘기는 단 한마디 언급도 없습니다. 뭐 청년도 나오고 여성도 나오고 이제 가끔 좀 언급되는 것들이 있는데 장애인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더 공포스럽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연일 이 쏟아지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마치 뭐라 할까요? 유령과 같은 유령, 우리나라에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유령이 좀 떠돌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이 쏟아지는 매스미디어나 매체에서 유망한 직종이 있다. 앞으로 어떤 직종이 유망할 것이다. 이렇게 줄줄줄줄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과연 장애인이 뛰어들면 진입하면 되는 것일까? 그게 정답인가 장애인한테도?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런 저의 그 의구심을 조금씩 풀어나가는 그런 과정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4차 산업혁명과 이제 뭐 스마트 팩토리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늘어나는 일자리, 앞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일자리를 우리가 먼저 캐치를 해서 우리가 진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으로 늘어나는 일자리가 뭔지 확인을 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동시에 이 전환기에 우리가 장애인의 고용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장애인의 고용의 미래를 어떤 방식으로 그릴지 우리가 그리는 장애인 고용의 미래는 과연 무엇인지 한번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 시작하는 이 전환기에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의 물결에 장애인 고용이 도대체 어디로 무엇을 위한 항해를 할지 그걸 그려야 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거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앞으로의 그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장애인이 지금처럼 마찬가지, 지금 여전히 그런 주변부적인, 부수적인 그런 노동의 형태로 있을지 아니면 생산성도 높아지고 뭐 인공지능 기계도 발전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비장애인도 일자리를 제대로 못 가지는 그런 시대가 오는데 그러면 장애인은 아예 노동의 영역에서 아예 배제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인지 아니면 그런 기술을 발전을 이용해서 장애인도 노동의 중심부에서 비장애인과 같이 동등하게 일을 할 것인지 그런 준비를 우리가 먼저 그려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먼저 그런 청사진을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나아가는 세부 전략들을 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큰 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4차 산업의 장애인 고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처음 논의하는 그런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4차 산업혁명, 뭐 인더스트리 4.0, 독일에서 주로 얘기하는 거고, 또 뭐 제2의 기계시대,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들 들으셨는데 공통점은 그런 것 같습니다. 각각의 개념들이 이렇게 강조하는 바는 조금씩 다르지만 기술 발전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거는 변하지 않은 정해진 미래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기술의 변화라는 게 너무 빠르다. 과거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일 것이고 과거보다 훨씬 더 폭넓은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정보화 시대라는 말 들어보셨죠? 정보화 시대라는 말을 들은 게 불과 한 10년 전인데 그때는 그게 뭔 소린가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아마 다 스마트폰을 손에 하나씩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정보화 시대가 어느 순간 얘기를 들은 그 순간부터 우리 실생활에 있는 것처럼 4차 산업혁명도 우리가 지금은 뭔가 실체가 없고 뭔가 애매하고 모호한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느닷없이 우리의 삶 전면에 이게 부각돼서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변화는 그렇게 급작스럽게 우리 눈앞에 나타나게 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그러한 변화가 우리의 일자리를 위협할지도 모른다는 신호를 보낸다는 거죠. 사라지는 일자리 710만 개. 이게 다버스 포럼에서 얘기 나와요. 근데 창출되는 일자리는 210만 개. 그럼 단순하게 더하기 빼기 하면 일자리 감소가 500만 개가 됩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전 세계적으로 15개 국가에서 생긴답니다. 선진국 및 신흥시장에서. 이제 로컬의 의미가 사라진다. 모든 기술 같은 것들이 시간과 공간의 공개를 허무는 것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져. 그럼 얼마만큼 없어지느냐? 어느 곳에서 없어지느냐? 아까 먼저 발표하신 거 얘기했지만 사무직이다, 제조업이다 이런 쪽에서 많이 없어진다. 인공지능 기술을 갖춘 자동화 프로그램이 기계를 대체한다는 겁니다. 혹시 이 사이트 보신 분 계십니까? 영국의 BBC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재밌습니다. 로봇이 당신의 일자리를 얼마나 대체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저기 I am a 잘 보이십니까? 여기 자신의 그 직업을 써놓고 엔터를 누르면 앞으로 20년 내에 자신의 직업이 얼마나 줄어들지, 인공지능 기계로 대체할 것인지를 제시를 합니다. 인조인권 같이 생긴 이거 보시면 거의 99%를 대체한답니다. 대체 확률 1위입니다. 거의 직업이 없어질 거라고 봐도 무만합니다. 어떤 직업일 거라요? 힌트가 아까 다 정답도 나왔습니다. 아까 먼저 발표하신 분이 소개한 그 직업. 텔레마케팅. 제가 이 직업 영역 개발, 장애인 직업 영역 개발. 그래서 이제 장애인 쪽, 이 장애인한테 적합 직종이 뭐냐, 그럼 장애인 친화 직종이 뭐냐 하면서 개발하면서 들었던 게 한 10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불과 10년이 안 됐는데 앞으로 이 직업이 없어진다고 하니 약간 착잡한 그런 마음입니다. 물론 요새 그 상담하는 내용들이 단순한 정보를 전달하는 그것과는 이제 더 나아가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이제 기계가 대체하는 것들이 가능해지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직업은 자동화를 대체하는 것이 한 40% 정도라고 합니다. 조무, 간호, 간병 이런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업무들은 이제 사람하고 같이 협력해서 뭔가 하던가 아니면은 사람의 다양한 욕구를 다양하게 부응해야 하던가 이제 그런 이제 자료들은 그런 직업들은 그나마 좀 대체율이 적다라고 얘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뭐 영국도 그렇고 뭐 오늘 한국은 어떨까요? 이게 한국이 아마 이게 아까 앞에서 발표하신 그 발표자의 연구를 제가 일부를 차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대체 비율이 12.5고 2020년이면 41.3%, 그 다음에 25년 되면 70.6%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고위험 직업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위험 직업, 그러니까 대체 비율이 70% 이상인 직업. 근데 그런 직업이 61.3%입니다. 굉장히 위협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더 눈에 띄는 건 이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장애인 쪽에 있으니까 장애인 쪽에 관심이 있는 단순 노무 종사자가 이제 눈에 띕니다. 여기 보니까 이건 이제 비장애인, 장애인 전체겠죠, 전체에서 13.3%. 별로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대체 비율은 보면 90.1%입니다. 그러니까 단순 노무직은 쉽게 얘기하면 단순 노무직은 거의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분석 모형을 그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2016년 5월 전체 경활 자료를 이용해서 제가 한번 대입해서 분석을 해보면
일자리가 57.8%밖에 안 나옵니다. 전체 취업자에서요. 근데 장애인으로 동년 동월, 정확하게 같은 연도 같은 월에 조사한 경제활동,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를 이용해서 보면은 52.6%밖에 안 나왔습니다. 더 작아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 장애인한테 더 가혹한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왜 전체 일자리는 57.8% 정도 남는데 장애인 일자리는 51.6%밖에 안 남을까요? 그거는 이 단순 노무 종사자, 이 직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기억하십니까? 전체 취업자 중에서 단순 노무 종사자 비율은 13.3%입니다. 근데 장애인 쪽 취업자는 26.7%예요. 2배 가까이 돼요. 더 심각한 거는 장애인 임금 근로자로 넘어가면은 3배 가까이 뛰어버립니다. 37.4%. 가뜩이나 그 장애인 고용이 안정적이지 않은데 더 문제가 된 건 이 단순 노무 종사자의 84.1% 정도가 전부 비정규직입니다. 대체 가능성도 높고 종사장 지위도 불안전하고 근데 장애인은 많이 일하고 있는 언제 실업 상태가 돼도 뭐 별로 이상하지 않은 그런 통계인 것 같습니다. 2000년 4차 산업에 대비해서 우리나라 문제가 심각하다는 주장들이 있지만 또 뭐 한편으로는 약간 꼭 그런 것만 아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하이리스크 가진 비율이 6%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다음 얘기가 이제 증거로 나오는 얘기인데 10,000명의 근로자당 531대의 산업용 로봇이 있어요. 다른 투입이 이미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기계가 많이 투입이 돼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 이 통계는 장애인이 다수 고용되어 있는 그런 소규모의 영업장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쉽게 아는 뭐 현대자동차라든지 큰 공장 이미 자동화가 되어 있는 그런 회사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노동시장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장애인 노동시장에서의 문제는 어떻게 나타날까? 기계가 어떤 식으로 대체할까요? 기계가 대체하기 어려운 게 어떨까요? 그러니까 장애인이 지금 일하고 있는 단순 노무직이 대체 인력이 부족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그걸 인공지능 기계가 대체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 가능성이 굉장히 낮을까요? 또는 거기에 대한 기계를 도입했을 때 비용이 인간을 쓰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갈까요? 지금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이 어디냐면 한 곳은 인도네시아고 다른 한 곳은 독일입니다. 둘이 공통점은 아디다스라는 스포츠 브랜드가 공통점입니다. 차이점은 한 곳은 사람이 일을 하고 다른 한 곳은 기계가 일을 하는 스마트 공장입니다. 하나는 독일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투입하는 것보다 기계를 투입해서 비용을 더 절감할 수 있다면 자본은 언제든지 기계를 투입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의 일자리, 뭐 단순 노무 일자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임금이고 지금 그런 임금 배려에 쌓여서 보호가 된다 하더라도 그 보호 장벽은 그렇게 오랜 기간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당분간은 큰 진입은 없겠지만 말입니다. 그렇지만 아디다스가 인도네시아에는 왜 사람을 투입해서 공장을 운영하고 독일에서는 왜 스마트 팩토리를 운영하는지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의 미래가 그렇게 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연도별 단순 노무직 비율을 보면 계속 항상 일정 정도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장애인이 일하고 있는 저임금 일자리에 취업하려는 비장애인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뭐 여기가 전면적으로 자동화되거나 전 그런 일이 뭐 갑자기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술이 발전할수록 시장이 확대될수록 저임금은 언제까지 그 장애인 일자리에 보호하게 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장애인이 비용 대비 효용?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경쟁력이 떨어지면 그러면 노동시장에서 배제되는 게 당연합니까? 또는 뭐 다른 말로는 노동시장에서 우선적으로 배제되는 게 정당할까요? 제가 여지껏 드린 말씀은 사실은 꼭 장애인만 한정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비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기계 중심의 플랫폼, 성장 중심의 플랫폼을 계속 운영을 한다면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노동시장의 미래는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제가 보기엔 제 편견일지 모르지만 비장애인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비장애인 여러분도 앞으로의 노동시장에서 그렇게 쉽게 밝게 나아가지만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의 프레임으로 계속 정책이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이 기계 중심의 프레임은 몇 가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기계의 속도에 인간이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기계의 지시를 받는 그런 문제도 발생합니다. 나아가서는 이 기계를,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계를 갖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양극화도 심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기계 중심의 플랫폼 자체가 이미 앞으로 예견되는 사회 문제를 갖고 있다라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인간이 기계를 닮아가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기계가 인간을 닮아가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기계 중심의 사고하고 경쟁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 중심의 균형과 협업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하고 학계, 기업 모두가 협력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4차 산업시대에 어떠한 방식으로 가치를 창출할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계가 월등히 잘한 거는 그냥 기계 보고 하라고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파고도 작업을 지시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인공지능 기계의 발전으로 기존에 침체된 장애인 구조를 깨트리고 획기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라는 4차 산업의 미래를 한번 그려야 되지 않나. 장애인 고용이 4차 산업의 미래에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지 다시 그려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서 오늘 딱 2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증강과 관련된 일입니다. 증강. 쉽게 얘기하면 보조공학기기 또는 증강현실, 가상현실 이쪽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기 화면에 있는 그 그림은 공약에서 제가 따왔습니다. 일부러. 좀 더 앞으로 신경을 써달라는 의미로 따왔습니다.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장애인들은 이 증강에 대한 욕구를 당연스레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에 대해서 기술을 잘 이용하면 실제 우리가 직접 가서 구경하는 것보다 더 리얼하게 정보를 획득할 수도 있고 보조공학기를 통해서 우리 신체적인 한계를 좀 더 뛰어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신지 아십니까? 에이미 멀린스라는 미국의 모델이라고 하기도 하고 스포츠 선수라고 하고 지금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이분이 선천적으로 종아리뼈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1살 때 무릎 아래를 절단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계속 의족을 차고 이제 생활을 하신 거죠. 근데 이분이 전미대학교 체전,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대학생체전, 전국 대학생체전에 가서 선수로 활동했다고 잠자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분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그것이 가능하게 했던 것이 뭘까요? 보면 이제 이렇게 멋진 말을 합니다. 인터뷰할 때 결함으로 여겨지는 것들과 우리 위대한 창조적 능력은 동반자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분한테 지금 밑에 보이십니까? 약간 C자로 새겨져 있는데 이 보조공학 기기가 없었다면
저는 이분이 출마하지 않았을까라는 약간 전혀 감동적이지 않은 그런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거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접점이 늘리면 늘어날수록 굉장히 가능성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용도 앞으로는 그렇게 비싸지 않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이게 3D 프린터로 국내 업체가 만든 건데요. 점점 비용도 적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생각만으로 사물을 컨트롤하는 것도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페이스북이라는 그런 여러분들 익히 잘 알고 있는 회사에서는 이 텔레파시하고 뇌의 전파를 이용해서 뇌의 접점을 이용해가지고 분당 100타를 타이핑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저도 한 7, 80타 치거든요. 근데 저보다 더 빨리 치는 거죠. 여러분들 대부분보다 더 빨리 생각만으로 타자를 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근데 제가 아이러니하게도 여기에 굉장히 희망적인 걸 느끼고 있는 건 뭐냐면은 그들이 얘기하는 게 전혀 뭐랄까 인본주의적인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극히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런 장비들이나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좀 빨리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요.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키워드는 협업입니다. 협업. 여기 보면은 지금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로봇이 사람을 전면적으로 대체를 하는 게 아니라요. 로봇이 무거운 부품을 들며 대기하는 사람이 이걸 끼우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도 이제 할 수 있다는 거고. 저는 이런 물리적인 그 협업이 한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정신적인 노동에서도 협업이 가능하다 생각하는데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습니다. 요새 젊은 친구들은 좀 볼 것 같은데 조치훈 구단과 조은현 구단입니다. 이분이 2015년에 12년 만에 다시 이렇게 경기를 했는데 이때 조은현 구단이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본 건 조은현 구단이 만약에 알파고하고 편을 먹고 아니요 조치훈 구단이 알파고하고 한 편을 먹고 조은현 구단하고 만약에 게임을 했다면 누가 이겼을까? 저는 다른건데 요번에 진 조치훈 구단이 알파고와 한 편을 먹고 이기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0년 전에 20년 전에 1990 체스 챔피언이 IBM 컴퓨터한테 졌습니다. 이 얘기는 아마 익히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계속 컴퓨터가 이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005년에 세계 체스 대회에서 대학생이 체스 마스터를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을까요? 슈퍼컴퓨터하고 한 편을 먹었는데 체스 컴퓨터가 대학생은 노트북하고 한 편을 먹어서 이겼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강한 기계와 그런 체스 마스터의 조합이 무조건의 어떤 승리를 냈다는 게 아니라 약한 인간도 자기가 잘 기계를 활용할 수 있으면은 보다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인공지능의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걸 이 대학생이 보여준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비장애인하고 장애인을 노동시장에 있습니다. 누구를 고용하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비장애인을 고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작업 환경 조건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둘 다 AI 기계를 파트너로 붙여놓고 한번 일을 진행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비슷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회가 단순히 대규모 100인 이상, 1000인 이상 그런 사업장에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계가 발달될수록, 인공지능이 발달될수록 1인 사업자가 하나의 인공지능 기계를 가지고 공장을 운영하는 그런 시기도 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육체 노동만 하는 블루칼라도, 사무 노동만 하는 화이트칼라도 모두 사라집니다. 그 두 개를 모두 다 할 수 있는 그레이 칼라가 생겨납니다. 저희 공단이 해야 되는 일은 장애인이 그런 역량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계와의 물리적인 협업은 전 시장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4차 산업의 장애인 고용은 인공지능과 장애인의 협업, 그리고 나아가 모두의 유기적인 관계를 생각합니다. 증강된 신체, 그 다음에 인공지능 기계와 협업하는 사회에서 장애인의 직업 선택은 현재의 제약과 경계를 넘어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좀 더 풍족한 삶을 살려면 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은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공단은 일하고 싶은 장애인이 시장에서 환영받는 사회, 일하는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자, 장애인 고용에 대한 편견 없는 관심과 지지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모든 것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1시간 내에 그 2개 주제를 다루는 건 상당히 좀 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그러면 이제 지정 토론을 듣겠는데요. 저 스크린을 좀 올려주시고 발표하신 분들과 또 지정 토론하신 분들은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